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제가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새한국의 비전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 강좌를 위해서 서울에서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목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성호 교수님은 서강대학을 졸업하시고 서강대에서 이제 대학원 석사를 받으신 후에 미국을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MIT라는 보스턴에 MIT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시고 그 보스턴의 시몬스 여자 대학인데요. 그 교수를 한 2년 하셨다가 이제 경희대학 교수로 오셔서 지금 현재 경희대학의 정치외교과 교수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하고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제가 서울에서 같이 쭉 가끔 강의도 듣고 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국회의장 때 이분을 입법조사처장으로 제가 모시게 되는 그런 인연을 가진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아마 방송으로 나가는 건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나가는 건 시간이 좀 지납니다만, 그러나 오늘은 이제 우리 민주시민교육 강좌의 마지막 날 12월 1일인데 오늘 그 말씀하실 그 주제가 뭐였죠? 예, 법치와 민주주의 조화 찾기입니다. 조화, 법치와 민주주의 조화. 예, 특히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조화를 찾을까, 그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은 미국에서 주로 미의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오셔서 이제 정당학회 회장도 하시고 지금도 많은 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선생님께서 주로 공부하셨던 그 테마 중에서 현재 우리 정치에 이렇게 바로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정치 과정을 공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도 많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정당은 물론 어떤 구심점을 갖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긴 하지만은 무슨 뭐 머신처럼 획일적으로 또 경직되게 움직이는 그런 정당을 좋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양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들이 좀 너무 경직된 집단주의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정치에서 뭐니 해도 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뭐 오랜 세월 동안 좀 공부도 했고 또 짧게나마 국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중용의 덕을 누구보다도 잘 실천한 정치인이 바로 제 옆에 계신 정의아 의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뭐 학자로서의 어떤 생각을 길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에게 중용을 몸소 실천한 정치인을 제가 직접 만났다는 게 참 영광스럽고요. 또 그분을 위해서 제가 2년 정도 공무원으로서 봉직을 했다는 것도 참 영광스럽고. 그 저를 위해서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와 국회를 위해서 물론입니다. 봉사하셨는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고요.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 2년 뭐 몇 개월을 근무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중립성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을 위해서 리서치를 해드리고 그분들이 법안을 만들거나 또 국정감사를 하거나 그 밖에 온갖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임무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립성이 가장 중요했고요. 까딱 잘못하면은 이쪽으로부터 욕먹고 또 저쪽으로부터 욕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참 2년 몇 개월을 대가 없이 매우 행복하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는 정의화 의장님이 방향을 잘 잡아주신 덕입니다. 그 이제 너무 과찬하시는데 이게 사실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2년 동안 국회의장을 할 때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임명이 되셨는데 대개는 이제 내부의 입법고시 출신들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2배수를 받아가지고 제가 새벽 4시까지 사실은 그 추천서를 다 봤습니다. 그 서류를 다 봤는데 제가 임 교수님을 모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근데 그 2년 동안 방금 대가 없이 지냈다고 그러는데 정말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야가 있고 또 서로 주장이 다르고 그런데 그걸 참 그 문제 없이 잘하게 하고 오히려 저는 참 제가 복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정당 학계 회장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정당이 제가 처음에 15대 국회 시작해서 지금 21대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오면서 이 정당이 여러 번 이거 바뀌고 하는데 그 정당 정치가 오히려 그 세월이 지나면서 성숙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역행하고 있다. 퇴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이 물론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게 뭐 일종의 조폭처럼 이렇게 뭐 경직된 수직 관계여서는 곤란한데요. 오늘날 주요 정당들이 그런 그 경직된 수직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누가 지도부를 맡느냐에 따라서 공천도 뭐 맘대로 뭐 뒤바뀌기도 하고 또 당내에서 다소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은 뭐 당을 배반했다. 뭐 그래서 뭐 징계를 해야 된다. 또는 심지어는 당에서 축출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갔고요. 정당이 이렇게 좀 그런 식의 과도한 경직성을 지향하고 그런 모습이 언제부터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참. 뭐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이 우리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대의제지 않습니까? 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당이고, 예. 그러면 정당 자체가 정당 민주주의가 있어야 되고, 예.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결화되고 어떤 그 보수 중심으로 말이죠. 예. 그렇게 이제 그 아주 경직하게 가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봤죠. 그러니까 제가 늘 비주류로 있었던 이유가 저는 주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거기에 제가 동의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국민의 대표로 지금 그 정당에 공천을 받아서 국민의 대표로 들어갔으면 그 정당이 잘못된 것을 잘못돼서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정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옆에서 보셨겠지만 그 교수님들도 아마 정의화 저 사람은 굉장히 저에서 네거티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새가 없잖아요. 새를 불리려고 그러면 제가 그 주류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영원한 비주류였죠. 그래서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있었던 게 2014년부터 16년까지인데요. 그때 의장님이셨고요.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국회 근무하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그 당시가 국회 요순 시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국회 공무원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는 물론 정당들이 있었지만 당 내의 이견도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됐고 또 당대 당 간에 어느 정도 대화가 됐습니다. 그랬죠. 요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그런 모습은 그닥 보이지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탄핵 정국 이후로부터 그렇죠. 그 정당 내부의 경직성이 과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 대 정당 간에 아무런 의사소통도 없어지고 서로 원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예. 제가 그 이제 사물회라는 모임이 생겨가지고 과거 여야 국회의장님들 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한 11분 좀 되는데 그런 말씀도 하세요. 과거에 그 선배 의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이게 서로 싸우다가도 저녁에는
따로 모여서 식사도 나누면서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그래서 좀 조율해 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지금 말씀대로 철천지 원수같이 돼 있단 말이죠. 이건 정치가 아니죠. 이건 정치가 아니고 이렇게 가서는 저는 국회가 무용 정도가 아니고 국회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걱정들 학교에서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죠. 학자들도 의원들은 뭐 소속 정당은 다를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국정을 같이 책임진 동반자들입니다. 그렇죠. 양날개 역할을 해야죠. 그렇죠. 어느 한쪽이 이제 주도해 나가면 다른 쪽은 또 건전하게 비판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완벽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더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탄핵 정국 이후로 한국의 정치의 경직화가 너무 심해졌다. 그게 이제 탄핵을 기점으로 봐서 그렇게 말씀할 수는 있는데 제가 정치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면 그 현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가 그 탄핵 후에 이제 완전히 결정적으로 한번 먹은 그런 꼴이 되어버렸죠. 예, 그렇게 돼버렸죠. 오늘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임 교수님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 과거에 저하고 둘이서 선진화법 때문에 그 선진화법은 의회민주주의가 소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는 상황에서 다수결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근데 그때 그 우리 선진화법이 60%로 돼 있거든요. 과반수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문제점을 조금 걱정하니까 그 당시 입법조사처장으로서 죄를 이제 보좌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60%도 괜찮다.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받아들인 것은 저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본 것은 사실 정당 정치 또 국회라는 게 그 대화와 타협이란 말이죠. 대화와 타협이 없으면 이건 뭐 독재 이상이 되는데 지금은 그 선진화법 60%로 사실 넘어선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경직된 정당 상황에서 60% 이상을 갖고 있는 이 거대 야당이 완전히 입법 폭주를 하고 제가 봐서 완전히 주먹질하는 거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 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뭐 50%든 60%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선을 잡더라도 정당 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경직된 집단주의 속에서 서로 원수처럼 대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런 식의 폭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그거를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면 대화와 타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없어져 버렸고 대화가 없으니까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60% 이상의 거대 야당은 막 밀어붙인단 말이죠. 그래 밀어붙이니까 이거는 이념적으로 서로 이걸 그 조화를 이루는 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곳에 치우치는 법이 나오니까 결국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을 거부권 행사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노랑봉투법이다, 전에 간호사법이다, 뭐 등등이 국회에서는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고 그럼 대통령은 그것을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거는 사실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야 되지만 더 큰 문제가 각 정당이 공천을 할 때 그 공천의 합리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양당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1인 정당과 같은 이런 양태로 가서는 공천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그 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정당은 이게 공작품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고 진화하는 유기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천을 뭐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일로 보낼까 절로 보낼까 마치 장기판의 조를 이쪽으로 움직일까 저쪽으로 움직일까 계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당을 전락시킨다면은 우리가 좀 이상으로 생각하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서의 정당은 도저히
등장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천 갖고 극소수의 지도부가 뭐 좋게 얘기하면 너무 과도한 전략을, 또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과도한 장난을 치지 않고 좀 많은 그 좀 상식과 또 여러 그 상황을 잘 보면서 너무 한쪽의 의견만을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좀 원만하게 공천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학회나 정치 학회나 정당 학회나 또는 이제 임 교수님 같은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사실은 당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럼 당선만 목적이면은 그 인격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당선 가능성이 높다 해서 공천 주는 거, 그래서는 이 나라 정치가 발전 못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도 학회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 학회나 이제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의 정당에서 공천은 어떤 원칙 하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코커스도 있고 또는 프라이머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것을 제시해주고, 다만 예를 들면 한 10% 범위 내에서 그 정당이 그 정당의 지향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당선도 가능하고, 그리고 인격도 갖추고 능력 갖춘 사람을 한 10%는 예를 들면 지도부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말이죠. 어떤 그런 룰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미 아마 저는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걸 브레인스톰을 통해서 만들어줘서 양당에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는 저는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과거에 문희상 의장 때 이 선거법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위성정당이 생기고 이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희상 의장한테도 바로 그 뒤에 만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의장이 그걸 막아야지. 의장이 어떻게 선거법을 하는데 거대 야당을 제쳐버리고 국민을 속이는 그런 뭐 4+1인가 뭐 2인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을 그거는 그 속인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그걸 당신이 했느냐고 제가 한번 어필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지금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선거법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그게 아마 결정이 다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두고 볼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그래서 비례대표를 어떤 원칙 하에서 어떤 걸 가지고 하는 저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우리 지금 당원들이 우리 국힘,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국힘당에서 보면 우리 국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그 당원이 지금 한 3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럼 당원 투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비례대표라도 이런 게 그게 맞는 사람들이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쭉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의 해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요새 또 SNS로 좀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 당원 30만 명이 투표를 하게 하면 그 투표에 따라서 뭐 상위 50번까지 정해도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진 공천, 비례대표와 이제 일반, 이걸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없고, 네.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혁신위원회도 보니까 바로 이 정치나 국힘당이 혁신해야 될 내용들을 먼저 타치를 하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여론화시키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면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바로 소위 험지 출마니 뭐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관위가 해야 될, 공천심사위원회가 해야 될 것을 먼저 건드리는 바람에 혁신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이제 상대당이나 언론에서는 그걸 오히려 이용해서 꼭 국힘에 그 큰 문제가 있는 거지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혹시 제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저도 동의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당은 뭐 지도부든 혁신위든 혹은 공천심사위원회든 소위 남들이 보기에 좀 얕은 책략이다. 그쪽으로만 가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책략도 좋게 얘기하면 전략이죠. 전략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지역 주민들
또 당원들의 의견도 투명하게 또 개방되게 반영이 되는 그런 속에서 공천과 또 정당 업무가 이루어져야지 전적으로 책략, 전략, 그건 안 되죠. 전술 이쪽으로만 가면 좀 곤란한데 좀 언론을 통해서 보는 요즘 정당들의 모습은 과도하게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게 양당의 경우에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학회나 국민들이 거기에 입을 닫고 있고 용납하니까 뭐 그래도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니 어떻게 선거를 2, 3주 앞두고 공천을 확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거거든요. 최소한도 2-3달 정도 앞에 후보자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후보자를 결정을 하되 그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들이나 그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 개방성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중시되고 물론 전략적인 마인드도 필요합니다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점을 요즘 정당의 최고 지도자들이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의장 마지막에 그 박근혜 그 대통령 시절에 진박 친박 탄핵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제때 그걸 제가 그때 딱 보고 저는 그 의장 끝나고 제가 입당도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만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잖아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하면서 국민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저는 상처를 남겼다고 봐요. 그게 그냥 이렇게 찰가상 정도가 아니라 칼로 찌르듯이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겉으로는 상처가 다 아물어도 안에서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 굉장히 큰 어떤 걸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 그때 제가 들었거든요. 그 뒤에 노력도 저는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만 그게 비단 제가 몸담고 있는 국힘당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갈수록 더 나빠져가지고 지금은 거의 무슨 뭔가 조폭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폭들이 보스 비슷하게 가는 그런 어떤 것들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근자에 몇 년 지나가지고 당선 무효형도 나오고 지난 울산 시장 선거 같은 그 관계되는 사람들 그로 인해 갖고 또 국회의원 하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제 실형을 받고 하는 그런 1심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 당에서 한 행위들을 보고 그 당의 어떤 그 말을 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깊은 상처를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이 방송일 가능한 빨리 내보내려고 생각합니다만 선거를 내년 4월 10일인가 정해져 있죠? 네. 4월 10일인가요? 그럼 지금 이제 불과 4개월 남았구만요. 4개월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지금 빨리 양당이 정신 차려서 정말 국민을 높이 이렇게 받들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빨리 이 공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공간에서 빨리 만들고 학회에서도 양쪽에 그런 서포트 좀 해주어서 이제 올바로 된 정당 정치가 대통해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서울 올라가시면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뭐 이렇게 생각만 갖고 있지만 저는 이제 정기를 떠났으니까 저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선 이 정도에서 한번 1차 끊고요. 우선 편집은 해서 두 분으로 나눠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 영광입니다.